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중동 사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미 국방부가 가장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고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가 SNS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간 탐지해 요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중동 역사상 가장 통합된 공중방어체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째를 맞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은 고립됐으며 처참히 패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개전 이후 가장 격렬한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ntelligence more refined and better than ever.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미군이 최고 강도의 공세를 예고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적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의 항복을 빠르게 끌어낼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 섞인 주장과 달리 미군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열흘간의 전쟁으로 미군 부상자가 약 140명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전쟁 목표와 종료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mericans are sick and tired of forever wars, and there's no timeline here, no seeming endgame, no strategy for what success is. 이런 가운데 이란전의 초기 지지율이 과거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들과 비교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공습 전에 충분한 설득을 하지 않았고 정치 양극화로 개전 초기 공론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백악관은 트럼프가 군사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항복 선언을 종전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조기 종전 의지를 뒷받침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이란에서의 목표 달성이 계획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종전에 대한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ultimately, the operations will end when the commander-in-chief determines the military objectives have been met, fully realized, and that Iran is in a position of complete and unconditional surrender, whether they say it or not. 레빗 대변인은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위협을 더는 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명시적 항복 선언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건데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거라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군사작전 기간에 대해선 처음부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은 장기전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과 방위시설을 파괴하고 핵무기 보유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기 종전 의지를 뒷받침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지면서 복잡해진 전황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초기에 설정한 목표만 달성하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의 초등학교를 공습해 175명의 목숨을 앗아간 토마호크 미사일이 미군의 것이라는 증거가 또 공개됐습니다. 파편에서 미 국방부와 방산업체 표식 등이 확인됐다는 건데 미국은 여전히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국 미사일 잔해라며 파편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를 토대로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마호크 위성 교신에 쓰이는 SDL 안테나로 파악되며 미 국방부가 2014년 발주 계약했다는 코드번호, 미 방산업체인 벨 에어로스페이스 앤 테크놀로지스가
제조사로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구동기로 추정되는 다른 파편에는 Made in USA라는 문구와 글로브 모터스라는 제조사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폭발물 처리반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기술자도 실명을 내걸고 해당 사진이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이란 측이 공개한 미사일 부품이 어디서 어떻게 수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폭격 순간을 포착한 영상을 분석해 사용된 무기가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는 조사 중이라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What did or did not happen, we take things very, very seriously and investigate them thoroughly, which takes time, and which is why it does take time. But ultimately, unlike Iran, who targets civilians indiscriminately.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숨지면서 이번 전쟁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반응했는데 그런데 백악관이 그런 작전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유가와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X에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성공 발표글을 삭제했는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I can confirm that the U.S. Navy has not escorted a tanker or a vessel at this time, though of course that's an option.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 성공글이 올라온 직후 국제 유가인 브렌트유는 물론 뉴욕 유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15% 정도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당시 동반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도 뉴욕장에서 1,465.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이후 유가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도 혼조 마감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의 엇박자가 시장에 혼란만 키운 셈입니다. Oil is moving markets, and until we see a tanker, or at least multiple tankers for that matter, pass successfully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unharmed, I think this volatility is going to stick in the markets. 앞서 전날도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강조하며 유조선 통행 정상화에 조바심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기뢰 부설용 선박 10척을 파괴했다고 밝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제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CNN과 CBS 방송은 현지 시간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며칠 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기뢰를 2-3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들을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즉각 제거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공격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발언한 여파로 국제 유가가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에 비해서 11.94% 급락한 배럴당 83.4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유가가 처음으로 꺾였고요. 거래일 기준으로는 2월 27일 이후 8거래일 만의 하락입니다. 이런 중동 전쟁의 여파로 남아시아에서는 연료 수급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주 4일제와 휴교령 같은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만에서 김다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은행을 제외한 정부 기관에 주 4일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직원 절반은 재택 근무를 해야 하고 해외 출장도 제한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연료 수급난이 악화하자 부처별 지출을 20%씩 삭감하는 등 자체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겁니다. हफ्ते में सिर्फ 4 दिन दफातर खुलेंगे तेल की बचत के लिए हफ्ते में एक इजाफी छुट्टी दी जा रही है मगर इसका इतलाक बैंकों पर नहीं होगा. 학교도 2주 동안 쉬고 대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데 상인들 걱정이 큽니다. जैसे ही स्कूल का बंद ऐलान किया उन्होंने ये सारी मार्केटें ये दुकानें बिल्कुल खाली पड़ गई हैं. 석유와 가스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방글라데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최근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피트리를 앞당기면서까지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Our university has been stopped. Our classes has been hampered, so we have to go home as soon as possible.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다며 운송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에너지 수입국의 경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도 중동 사태 관련 기사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량을 분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론 208일치인데요. 실제 소비량을 감안하면 68일치라고 하네요. 우리 정부는 총 9개 기지에 나눠서 1억 배럴의 비축률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9천만 배럴을 더하면 1억 9천만 배럴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선 구매권을 쓸 수 있는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과 아랍에미리트 도입분을 합치면 총 2억 1,600만 배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비축 규모는 세계 6위로 수입 없이 208일을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건 수출 고려 없이 내수 소비만 가정한 계산입니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약 280만 배럴인데요. 평상시처럼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68일 수준인 겁니다. 석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물량을 우선 매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중동 중심의 원유 수입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다음 기사는 현대전의 핵심 무기가 된 드론 관련 내용입니다. 드론전을 예견한 드론 전문가 심현철 카이스트 교수의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실었습니다. 심 교수는 전쟁에선 결국 가장 효과적이고 싼 무기가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이면 드론 100대를 넘게 날릴 수 있으니 가성비 싸움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SF 영화에서 보던 AI 드론과 로봇 병사도 곧 나올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유엔에선 AI가 스스로 공격하는 자율 살상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사국에게 국제적 합의는 언제든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미국이 보여줬죠. 심 교수는 또 한국의 드론 기술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요.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론 세계 5위 수준이지만 규모의 경제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느린 행정 절차와 관료주의가 발목을 잡는다고 꼬집었는데요. 현장에선 기술을 마치면 이미 구식이 되어 있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 기사는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과 미 국방부의 소송전을 다뤘습니다. AI 사령관을 누가 통제할지 이란전이 부른 민관 소송전, 서울신문이 정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엔트로픽의 AI인 클로드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게 발단입니다. 그런데 엔트로픽은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칠 위험을 통제하는 게 최우선 가치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사 기술이 자율살상무기나 대규모 감시체계에 투입되는 걸 반대해왔습니다. 그러자 미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요. 이에 엔트로픽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장에는 기업의 내부 정책을 빌미로 국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위헌적 보복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연구자 37명도 엔트로픽을 지지하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간 기업의 기술 윤리 원칙이 국가 안보 정책과 충돌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이번 소송을 AI 기술의 활용 주도권을 둔 민관 대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란의 체제를 움직이는 실세, 혁명수비대를 분석한 기사 보겠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가 된 모즈타바를 추대하는 데에도 막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사실상 현재 이란을 이끄는 중심 세력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최고 지도자의 근위병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장악한 막강한 조직입니다. 지상군과 해군, 공군을 합친 병력은 19만 명이 넘습니다. 석유와 건설, 은행의 해운까지 다양한 산업에도 영향력이 큰데요. 혁명수비대의 경제 규모가 이란 GDP의 40%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한 공백도 혁명수비대가 메우고 있는데요. 모즈타바는 아직 신변을 노출하지 않고 있죠. 보이지 않는 지도자 대신에 대외 항전 메시지를 내는 것도 혁명수비대입니다. 내부 이상을 강화하고 기득권과 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3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상황의 불확실성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란 사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미국이 먼저 이거를 차단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란 쪽에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해군이 없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있다. 그건 로켓이다. 그러니까 기뢰를 설치하지 않고 로켓으로 맞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란의 군사력이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걸 제외하면 거의 다 와해됐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살아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해군에 비밀 병기 같은 거 있을 수는 있는데 기뢰를 설치할 정도로 무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뢰 설치하면은 물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해군 없고 로켓이 새로운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명확하지 않은 거는 대체 미국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군사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체 뭘 달성했을 때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 발언에 관심을 좀 덜 주고요.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게 더 상황 판단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란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맹국이며 여러분의 영토 보전, 문화 유산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 도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넘겨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한테요? 이란 국민들에게 시민 국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전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정권을 최대한 약화시켜서
이란 국민들이 시위대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란 내부의 상황이 어떤 건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게 많다 보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 같은 것들은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국제 유가 간밤에 많이 하락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브렌트유, 국제 유가 표준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같은 경우는 87.8달러, 배럴당 87.8달러로 전장보다 11%나 하락을 했는데요. 전날까지만 해도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보기에 트럼프 전쟁 마무리 수순 발언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국제 에너지 기구가 전략 비축유 방출 논의를 위해서 회원국 정부 간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전략 비축유 방출 규모를 결정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전쟁이 조기에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다 더해서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를 했다라는 것까지 알려지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87달러대, 80달러대면은 예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그 경제 전망들이 대부분 올해 유가 평균이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4달러일 거라를 전제로 하고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하고 세계 경제 전망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럴당 64달러보다 87.8달러는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사실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세계 경제가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을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26.3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간밤에 야간장에서는 또 1,470원대로 올랐었어요. 이게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너무 큰데요? 예, 사실 유가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큰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날 속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변동이 되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아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중에서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유 수급의 차질이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 경제인데 제조업의 생산 비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운송비도 늘어나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계속적인 나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을 펼쳤다라고 올렸다가 백악관이 부정을 하고 SNS가 내려가고 이런 약간 해프닝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긴장 상황인데 지금 미군이 군함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미군의 군함이 그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다면 오함대 사령부가 있는 바레인에서 왜 그 미 군함이 다 빠졌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렵고요. 만약에 들어가서라도 만약에 호위 작전을 했는데 이란이 로켓이나 이런 걸로 배를 공격이라도 하면 다시 유가는 천정으로 치솟을 겁니다. 불안감에.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SNS 메시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사실관계랑 달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어린이들이 죽은 그 미사일 두고 토마호크가 이란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엔 토마호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들이 무책임한 말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혼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사일, 초등학생 17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여요. 거의 90%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토마호크가 이란 쪽에 없는 거니까 미군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지금 중동 정세, 이란의 어떤 반응 같은 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란이 생각보다 반응이 좀 늦었어요. 초반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휘부가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점차 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그 이슈로 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여론을 불리하게 만들고 국제 여론 동정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실 좋은 소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이러니하죠. 네, 아이러니한데 이란에서 이거는 책임을 물으면서 미국이 이거는 절대 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좀 곤혹스럽고요. 아마도 이게 전쟁을 끝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뻗대지 말고 그냥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오폭이었다, 미안하다 그랬으면 될 문제를 이거를 말을 못하니까 이란군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문제가 커졌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을 자제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통제에 벗어나서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나 보죠. 네, 그러니까 테헤란 지역에 있는 에너지 저장고를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각에서는요, 전쟁 중에 적군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때리는 것은 그건 당연히 전쟁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정유 저장 시설을 때리면서 이란이 막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도 반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을 주변 국가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유가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더 치솟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으로 상대를 제압하게 할 때나 에너지 시설을 때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굳이 에너지 시설을 때리면서 환경 재앙을 불러일으키면서 국제 여론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선을 넘는 것 같다. 미국의 경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유가 변동, 이거는 사실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죠. 최근에 고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름을 넣으면서 많이 체감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산업, 섹터별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산업은 항공산업하고 그다음에 해운 산업의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업계가 유류비 비중이 상당히 생산 비용에서 크게 차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기름을 떼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는 유류비 비중이 전체 영업비용에서 35% 차지하고요. 해운업계도 유류비 비중이 이제 생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두 업계는 뭐 직격탄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해운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 급등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하고요. 세계 경제. 그리고 소비가 침체될 가능성이 커져가지고 그러면 수출입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성 전망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항공업계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1달러가 상승을 하면 유가가 1달러 상승을 하면 450억 원의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일주일 새에 유가만 약 30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뭐 큰 손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타격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곳은 석유화학 업계가 되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원래부터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데 국제 유가 상승하면서 당연히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전체 나프타 중에서 절반을 수입산에 쓰고 수입산의 절반이 또 중동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뭐 재고 확보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생산 불가하는 이 공급 불가항력 선언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업종들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좀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쪽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태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면 그 반도체 업계하고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에 있어서 전력을 막대한 양을 소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특히 LNG 수입
수입이 막히거든요. 중동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나라 발전에서 약 3분의 1이 LNG,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고유가다 보니까 내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연차가 국내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뭐 자동차 업계, 반도체 업계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모든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이란 전쟁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굉장한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자제 요청도 하고요. 지금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또 약간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봉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도 더 공격하기 어렵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기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율은 하긴 할 텐데 지금 급한 게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뭡니까? 이란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정권 교체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가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그 총력을 정권 교체에 쏟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총력전으로 타격을 한다면 탄도미사일이 가장 중요한 거였지만 탄도미사일을 이미 이스라엘의 군수내부가 100% 제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지하 깊숙이 있는 거 입구에 나오는 거를 쏠 수 있는 쏴서 미사일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막을 수는 있지만 지하 깊숙하게 있다면은 그건 제거하기 어렵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란이 그걸 파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는 탄도미사일 제거는 불가하지만 최대한 탄도미사일 제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에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게 이란 국민의 봉기를 요청했거든요. 근데 봉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걸 전쟁의 최후 목표로 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 지금 봉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그 배경은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이란 축구 선수들이 해외에서 우리하고 경기를 하다가 경기를 할 때 국가를 안 불렀다고 그래서 경고를 먹었다고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한 5명 정도는 망명 신청했고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선수들도 사실 그 신변 안전을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러한 이적 행위들, 조금이라도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그냥 단순하게 보안 사무로 보는 게 아니라 적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목숨도 다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란은 전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시위를 합니까? 어렵죠. 그러면은 지금 이 전쟁 전에 이란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도 있었고요. 어찌됐건 지금 이란의 지배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단락이 된 다음 그다음에 다시 이게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다르겠죠. 네, 그런데 혁명수비대는 강건할 거고요. 혁명수비대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민병대가 존재하는 한 시위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위대가 성공하려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내려놓고 헌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모주타바가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모주타바가 그러한 아주 강력한 개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무함마드 빈 살만처럼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 하면서 갑자기 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정권 교체는 된 건 아니죠. 그럼 계속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개혁파 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이 계속 겹치면서 우리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지금 며칠 연속 이런 건 정말 처음 보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급등락이 반복이 되면서요. 반대 매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강제로 청산하는 물량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대 매매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위탁 매매 미수금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미수거래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면 이 거래일 이후에 결제 대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틀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고 미수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이틀 안에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이것을 다시 팔아서 차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이 위탁 매매 미수금 규모가 지금 이달 들어서만 총 2,27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틀 안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을 갖다가 제때 주식을 샀던 대금을 입금을 하지 못하면요. 3거래일째 증권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해서 이것은 주가를 하락 시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여기보다 또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신용거래 융자도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지난 6일 기준으로 약 32조 7천억 원대인데 이것이 거의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용거래 융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투자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도 문제는 뭐 담보 비율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 대비 현재 담보 주식의 평가액이 일정 비율 120에서 140%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담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추가로 담보로 맡겨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그렇죠. 반대 매매를 역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주가 하락이 반대 매매를 유발하고 반대 매매 때문에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 상황을 보면요. 수급 동향이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물량을 쏟아낼 때 개인들이 그걸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가 아니라 완전히 투기판, 도박판이 됐다라는 그런 자주 섞인 목소리까지 나와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기적 성격의 자금들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에서 투자와 투기를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말이지만 같은 뜻이지만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투기라는 것은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주로 단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차익을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워낙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단타 매매를 통해서 가격 변화 시에 이제 차익을 얻겠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잘못하게 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뭐 빚까지 져서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래된 격언이 있죠. 이럴 때는 관망도 투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너무 위험한, 너무 과감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역시 유가인데요. 지금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온 걸 보니까 국제 유가가 2달 넘게 배럴당 95달러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거는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 이쪽에다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의 긴장을 낮추는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막은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회색 전략인데요. 막지는 않았지만 막힌 거고 막은 것 같지만 막지는 않은 거고. 말장난 같은 거네요. 지나가는 배가 무서워서 못 가게 만드는 지금 전략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면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란 공습을 찬성하는 비율이 한 27%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조차 유가가 오르거나 미군이 사망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초과니까 지금 빨리 그냥 전쟁 끝났다고 선언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겼다고.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그냥 숭후하고 공격을 안 할 것이냐. 물론 이란은 지금 겉으로는 절대 우리는 항복 없다. 그리고 휴전 협상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고 그러지만 이란도 나름대로 계속 공격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휴전을 하고 선언하면은 이란도 마지못해서 따라주는 그러한 모양을 띄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인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빠지면은 이란도 그냥 못 이긴 척 이렇게 우리가 이겼다 선언만 물론 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선언적인 의미로서만 강하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양쪽 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계속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벚꽃 추경 이거를 사실상 공식화를 했어요. 3월 달 추경 상황을 다시 언급을 한 건데 3월 추경 지금 일단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명분, 글쎄요, 저는 사실 명분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한 위기는 고유가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또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겪는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 일단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사실 기준금리를 현재 동결을 지속하다가 서서히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한다 하면 돈을 푸는 거니까. 그렇죠. 돈을 추가로 더 푸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안이 이미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더 풀리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서 물가를 크게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경 편성보다는 이미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생계형 혹은 취약계층에 한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게 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지금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곳들을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좋고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됐었기 때문에 세수도 많이 들어와서 추가 국채를 발행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으면 만약에 추가로 발행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그게 시장 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또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그래서 뭐 확장 재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이지만요. 그래도 이미 올해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안 하에서 벌써 이제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더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뭐 경기 침체를 뭐 극복하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을 유발해 가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쓰는 또 하나의 칼, 통화 정책. 계속 한국은행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이제 낮추는 거는 틀린 거 아닙니까? 예,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환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물가 상승률은 2.2%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2% 이미 넘어간다고 전망을 했는데 그 근거가 브렌트유가 배럴당 64달러로 연간 이제 평균적으로 유지됐을 때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도 이미 넘어섰었고 지금도 80달러 후반대이기 때문에 2.2%보다도 올해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고 뭐 점진적으로 인상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 그리고 이것이 미칠 경제적인 여파까지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날이 좀 흐린 것 같은데요. 일교차도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흐리고 쌀쌀한 수요일 아침인데요. 현재 서울은 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하루에도 기온 변동이 심한 만큼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연일 초미세먼지가 말썽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충북과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그 밖의 지역도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특히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과 밤에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한 가운데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0.1도, 대전 영하 1.1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과 부산 1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남을 중심으로는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3월 1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